같이 점심 먹을까? 밖에서 먹고 왔어? 아, 그건 아닌데 아침을 늦게 먹어서 생각이 없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드세요. 점심 챙겨드릴 만한 게 없어서요. 아, 식사하고 가시려고 하셨어요?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그리고 저 이제부터 방에서 일해야 해서 밥 챙겨 먹을 시간 따로 없어요. 애 보러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아니, 애 봐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왜 굳이 여기서 식사를 얻어 드시려고? 뭐? 내가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니?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저도 준비가 안 됐고 제 일정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님한테 지호만 좀 봐달라고 부탁드린 거고요. 그러면 밥값이라도 내고 가시겠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미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이 아닌 돈이 중요한 세상이 된 건 김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해당이 되는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제대로 된 부모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괄시당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 위해서 손주도 봐주고 반찬도 해준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들도 부모를 생각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리는 밥 한 끼 먹어볼 줄 알았는데 밥값을 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가족끼리 밥해주고 돈을 요구하다니요.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더 나빴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정도 노동도 하기 싫다는 뜻이 담긴 강력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건 김 씨도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가며 찾아올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홀대해도 혼자 남은 노인네가 아들에게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며느리의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게 누구인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말년에 자식을 하나만 낳은 걸 후회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식 없이 사는 게 속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속 끓을 줄 알았다면 말이죠. 김 씨는 남편과 10여 년 전쯤 사별했고 그 이후론 줄곧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도 당시엔 따로 자취를 하고 있었고 다만 시골 살던 김 씨가 남편의 죽음 이후 아들이 사는 근처로 이사했을 뿐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된다며 아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집 팔고 땅 팔아 도심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는데 훗날 이 일을 크게 후회하게 됐습니다. 미경아, 곧 생일이라며? 그래서 집에서 밥 한 끼 해주고 싶은데, 아, 밥이요? 그래. 진수한테 말했더니 미역국 끓일 줄 모른다고 그냥 넘기려고 하더라고. 저 미역국 안 먹어도 돼요. 그래도 어쩜 생일에 미역국을 안 먹어? 그러지 말고 잠깐 들러서 그날만 밥 먹고 가. 아,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첫 해. 다가오는 며느리의 생일에 무얼 해줘야 할까 고민하다가 떠올린 게 생일상이었습니다. 매년 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첫 해 정도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대접해주고 싶었죠. 좋은 소고기를 써서 미역국을 끓이고 장을 봐와서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반찬도 몇 가지 곁들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도착해 밥상을 차리고 있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뭐가? 저는 어머님 생신 때 이런 거 해드릴 자신 없어요. 아, 그거 바라고 해주는 거 아니야. 김 씨가 민망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뜻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어찌저찌 그날 식사는 아무렇지 않게 마쳤지만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난 뒤에는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김씨 혼자 설레발 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신의 시어머니가 내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했어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았습니다. 왜 역지사지가 되지 않았는지 후회가 됐죠. 그 뒤부터 김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라는 게 상당히 기준이 애매한 걸 몰랐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적당함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사는 김 씨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쁜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 손주를 봐주는 일이 잦았죠. 어머님, 저 오늘 급한 약속이 생겨서요. 지호 좀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맘때쯤부터 말썽을 부리는 무릎 때문에 사실 손주를 보기엔 조금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있다는데 달리 부탁할 때가 할머니밖에 더 있나 싶었습니다. 사돈도 거리가 멀어 아이를 맡길 상황도 아니었고 말이죠. 약속된 시간에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호 밥은 먹였어? 네. 간식도 챙겨놨어요. 낮잠은 1시쯤 재우시면 되고요. 저는 금방 돌아올게요. 며느리는 옷 매무새를 다듬으면서 급한 듯 집을 나섰습니다. 집안엔 아이의 목소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익숙한 듯 손자의 장난감을 꺼내 함께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고 손자가 낮잠에 든 무렵 김 씨는 괜히 일어나 찬장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손자의 간식이든 찬장이었습니다. 손자가 잘 때는 딱히 할 일도 없었고 일어나서 뭐라도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놓은 간식은 진작에 먹인 상태라서 냉장고 문도 열어보았습니다. 뭘 제대로 챙겨는 먹나? 김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집에 냉장고를 열어볼 일은 좀처럼 없었는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나 싶었습니다. 바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한 달이나 지난 요거트 통을 보니 혹시나 이걸 손자에게 먹일까봐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런 마음에 이것만 버려주자 싶었습니다. 김 씨도 살림을 하다 보면 날짜 지난 음식도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못 버릴 때가 많았으니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따가 버려야지 하면서 또 까먹고 번거롭고 그런 상황을 말이죠. 며느리의 살림을 건드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입장에선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냉장고 건드셨어요? 건드렸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 혹시 그 요거트 그거 말이야? 날짜가 한참 지난 게 있어서 그거는 내가 버렸는데 혹시 쓰는 거니? 아, 쓰는 건 아닌데요. 버리려고 했어요. 그래? 너 정신없는 것 같아서 내가 버렸어. 김 씨가 웃으며 대꾸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는 웃음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낮은 목소리로 김 씨를 부르기에 어쩐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주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김 씨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주방에 참견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봐주면서 가끔씩 냉장고를 열어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번도 아이 음식 외에는 건드린 적이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조차도 마음에 안 든 듯 했습니다. 저도 제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아, 미안하다.
내가 괜히 손댔네.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시면 되죠. 괜히 힘들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며느리는 뒤늦게 웃음으로 포장을 했지만 김 씨의 가슴은 아직도 술렁거렸습니다. 자신이 큰 실수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를 생각해서 한 행동이라도 이렇게 싫어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 혼자 사는 집이었다면 버린지 안 버린지도 몰랐을 텐데 역시나 결혼했으니 다르겠구나 싶었죠. 며느리와는 웃으며 헤어졌지만 그 웃음에는 예전에도 느껴졌던 미묘한 성급기가 여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식사하고 가라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어쩐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 들은 것이 내심 충격이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나도 내 살림 거들이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 하며 애써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 한켠에 무겁게 무엇인가가 자리를 잡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김 씨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 그대로 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순간 무릎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거실로 기어 나오는 대만도 10분은 좋게 걸린 것 같았습니다. 다행시 큰 부상은 피했지만 안 그래도 좋지 않던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당분간은 움직이는 게 좋지 않았죠. 밥을 차리는 것도 일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아침 무릎에 얼음찜질을 하며 아들과 통화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김 씨가 아픈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새벽에 넘어졌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혼자 걷기가 힘들어. 아무튼 그래서 요즘엔 대충 자장면이나 시켜 먹을 때도 많아. 그러게 조심하시죠. 저는 일해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아, 그래. 바쁘지? 알았어. 이런 대화를 살갑게 나눌 딸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친구 누구는 아들은 늘 무관심해서 오히려 며느리와 통화하며 수다를 떤다는데 김 씨에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넘어져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아들과 통화를 하면 했지 며느리에게서는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며 문득 드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친 걸 알면서도 아무도 찾아오질 않네. 아들도 며느리도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쁘다던 아들이 어쩐 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와 함께 찾아오겠다고 했죠. 요새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요.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아, 그리고 엄마 편찮으시다면서요. 그 말의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껏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이 김 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3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3천만 원? 네.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요.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뒤통수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투자할 데가 좀 있어서요. 투자? 네. 진짜 좋은 기회인데 엄마도 투자하는 셈 치고 좀 빌려주세요. 잘 되면 이자 쳐서 갚을게요. 투자라는 소리가 늙은 김 씨의 귀에 좋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왠지 투자는 실패나 패가망신과 연결지어지는 단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며느리도 아들 옆에서 같이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도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더 투자했을 거예요. 어머님한테도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 알아먹는 사람한테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투자라고는 눈꼽만큼도 모르는 김 씨에게 아무리 설명해 보았자 그저 위험한 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노인네가 그만큼 큰 여윳돈이 어디 있겠어.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는 거잖아.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머님도 노후자금 신경 쓰이시잖아요. 재산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쩐지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더 적극적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처럼 노후 자금에 신경 쓰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말년의 삶을 꾸려 나가야 하는데 큰 돈을 잃게 되면 젊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메꿀 수는 없을 테니 말이죠. 미안하다. 나도 여유가 있었으면 너희 말대로 했지. 그런데 노인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래? 그러자 아들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돈이 왜 없어요? 아들의 말에 의아해서 쳐다보자 아들이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 집 말이에요? 팔면 얼만데요? 그 말에 김 씨의 눈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가 그래도 말년에 큰 고생 안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런데 아들은 이 집으로 대출을 받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대출 받을 거면 1억 정도 받아서 투자해도 나쁘지 않아요.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1억이라는 빚을 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말대로라면 큰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 그만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도 심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대출받고 그 돈이 오르나 내리나 늘 아들에게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고 혹시나 잘못돼서 자식과 등을 돌리고 싶지도 않았죠. 나도 이번에 아파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 적어도 나중에 자식에게 부담 주지는 말아야겠다고 말이야.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가 정말 중요하잖냐. 그러니까 더 확실히 해야 하고. 나는 여기서 더 재산 안 늘려도 되니까 너희도 이해를 해줘. 소박하게 가진 재산 쓰다가 가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아들도 더 이상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얼굴엔 하지 못한 말들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더 이상 아들에게 퍼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할 때 해줄 만큼 충분히 해줬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들은 그날 밥도 한 끼 안 먹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말까였습니다. 물론 아들 며느리 밥 차려줄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찬바람이 쌩 불었습니다. 그날 혼자서 낑낑거리며 밥을 차려 먹는데 어쩐지 서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방문했던 게 김 씨의 건강을 들여다보러 온 것이 아님이 명백했습니다. 김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식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김 씨의 무릎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친 활동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걸어다니고 산책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손주를 봐줄 수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슬슬 아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맘때쯤 김 씨도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아플 때는 연락도 잘 없다가 다 나으니 기가 막히게 알고 손주를 맡기려고 하는 게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외출을 해야 하는데요. 어머님이 3, 4시간쯤만 지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부탁에 김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돈을 빌려달란 것을 거절한 이후로 아들 며느리와는 조금 사이가 서먹해졌는데 손주까지 못 봐주겠다고 하기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주를 봐주기에는 무릎이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들어올리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가 있겠나 싶었죠. 제가 점심때쯤에 다시 올 거니까요. 그때까지만 봐주세요. 그래, 알았다. 김 씨는 다급하게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오전 9시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느긋하게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챙겨 먹지 못하고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김 씨는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착용하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의 방문에 며느리는 문을 열고 간단한 인사만 나눈 뒤 외출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저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지호는 간식만 한 번 챙겨주시면 돼요. 점심은 제가 와서 챙길게요. 중간에 낮잠 한 번 재워주시고요. 그래. 어서 다녀와. 며느리가 하도 정신없이 굴자 김 씨의 마음도 다급해졌습니다. 손주는 반갑게 뛰어와 안겼고 그나마 아이의 웃음이 위안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전 내내 손주와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워낙에 활동적인 아이라 그렇게 놀아주는 데만 해도 진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간식을 챙겨주고 손주가 잠깐 낮잠에 들었을 때서야 엉망이 된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치우면서 놀아줘도 정신을 차려보면 늘 어수선해져 있었습니다. 아이 있는 집이 다 이렇지 않나 싶지만 김 씨가 그 에너지를 따라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집을 치우니까 김 씨도 고단했습니다. 아이고, 배도 고프고 잠도 오네. 아침을 못 먹어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피곤한 게 우선이었습니다. 간밤에 잠도 설쳐서 그런지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꾸벅꾸벅 졸게 되었죠. 잠깐만 눈 좀 붙여야겠다. 김 씨는 그대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웠습니다. 안 그래도 30분 정도면 손주가 깨어날 때라 오래 자지도 못했습니다. 설핏 눈을 감은 것 같은데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호 일어났어? 시계를 보자 잠든 지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애써 잠기운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손주 노는 걸 쫓아다녀야 했죠. 아이고, 출출하네. 며느리만 아니었다면 냉장고를 열어 뭐라도 챙겨 먹었을 텐데 그 성격을 아는지라 그럴 생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집에 가서 먹거나 며느리와 함께 먹거나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계는 벌써 2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온다던 며느리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3시가 가까워지자 그제서야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며느리가 지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김 씨의 배에서 천둥치듯 큰 소리로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외투를 벗다가 돌아봤을 정도였습니다. 민망해진 김 씨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을 못 먹고 왔더니 출출하네.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김 씨는 며느리가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도 아침 일찍부터 내내 손주를 봐줬으니 점식 식사 정도는 대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김 씨의 예상과는 다른 며느리였습니다. 같이 점심 먹을까? 밖에서 먹고 왔어? 아, 그건 아닌데 아침을 늦게 먹어서 생각이 없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드세요. 집에 가서 먹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점심 챙겨드릴 만한 게 없어서요. 그러면서 무심히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김 씨를 보며 아직 안 가냐고 묻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는 말문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건 예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이 봐줬어도 예의상 밥 한 끼 먹고 가란 소리는 하지 않을까 싶었죠.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이번만큼은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와서 급하다는 며느리 부탁을 들어줬는데 돌아오는 게 허기짐 뿐이라니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잠자코 서 있자 며느리도 그제서야 김 씨의 심중을 깨달았습니다. 아, 식사하고 가시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어쩐지 김 씨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그리고 저 이제부터 방에서 일해야 해서 밥 챙겨 먹을 시간 따로 없어요. 그러면서 김 씨가 갑작스럽게 밥을 얻어먹으려 한 게 잘못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손주 봐주러 오면서 나 밥도 먹고 가마 하고 미리 말해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엔 불청객 또는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애 보러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아니, 어머님이 안 드시고 오신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김 씨가 아침을 안 먹고 온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인 이상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손 좀 씻고 온다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잠시 식탁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얼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데 점점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며느리가 괘씸하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욕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내가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니? 그런 며느리에게 김 씨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의 질문에 당황한 듯 그러나 이내 짜증을 숨기지 못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저도 준비가 안 됐고 제 일정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님한테 지우만 좀 봐달라고 부탁드린 거고요. 아무리 부탁했다고 해도 사람이 밥은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도 안 쓰니? 너는 네 집 냉장고 문 열어보는 것도 싫어하면서 그럼 나는 내내 굶으란 말이야? 점심에 대한 별다른 말이 없기에 당연히 같이 먹을 줄 알았던 김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점점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며느리는 자신이 억울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퉁퉁거리는 몸짓으로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별거 차린 건 없었고 평소에 먹는 반찬들 같았습니다. 본래라면 김 씨도 거들떠보지 않고 가버려야 하는데 어쩐지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걸 꼭 먹고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차린 밥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미련한 행동이었고 목이 막힐 것 같았지만 며느리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물까지 마시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밥 차려드렸으니까 밥값은 주고 가세요. 그러면 그 말에 김 씨의 입이 떨 벌어졌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이 들은 것인지 귀가 의심됐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더 돈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황당한 발언인지 몰랐습니다. 김 씨는 이곳에 밥을 얻어먹으러 온 것도 아니었지만 그 밥값을 내라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돈 얘기가 왜 지금 나와야 하는 것인지 이해도 가지 않았고 말이죠. 너 지난번에 그 3천만 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말을 했던 기억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나올 만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의 긍정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며느리가 김 씨를 얼마나 괄시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를 쳐다보지 않고 팔짱을 낀 채로 시선을 비켜보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퉁명스러웠던 이유가 그 전에 투자건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뜸했고 밥 얘기에 화가 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김 씨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이런 식으로 김 씨를 대하는 건 말도 안 됐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온 시부모인데 말이죠. 그래. 밥값. 여기 있다. 김 씨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던지듯이 내려놓았습니다. 10,000원 줬다가는 또 요즘 밥값이 어쩌니 하는 말을 들을까 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돈을 내밀 줄은 몰랐던 모양인지 며느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밥값 치르고 간다. 김 씨는 일어나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20,000원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려던 찰나에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마도 다시는 이 집에 들어설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김 씨를 맞았습니다. 신발을 벗다 말고 현관 앞에 서서 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밥값 참 비싸다. 그 대가가 참 비쌌습니다. 며느리와는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나 며느리가 다시 손을 내민다고 하더라도 김 씨는 그 손을 잡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들과 가까이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아파트를 다음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곁에서 살고자 해서 올라왔지만 괜한 짓이었습니다. 그냥 살던 곳에서 맘 편히 혼자 사는 게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았습니다. 이 집 안 그래도 찾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디로 이사 가세요? 공인중개사가 친절히 물었습니다. 그냥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요. 혼자서도 조용히 살 수 있는 곳이요. 거기서 남은 인생 살려고요. 아, 자식이 여기 근처에 없으신 모양이네요. 그 말에 김 씨는 따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김 씨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살던 곳에서도 집을 계약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김 씨에겐 넉넉한 자금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좀 더 풍족하게 살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자식만 포기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기 며칠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날의 일을 얘기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은 쓰였는지
직접 전화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이사가. 이사요? 그래. 다시 시골로 갈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황스럽네. 집도 팔았고 이사 준비도 마쳤어. 뭐라고요? 아들은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삿짐도 많이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말리고 말고 할 단계가 아니었죠. 아, 그러면 앞으로 지호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떤 심경의 변화로 김 씨가 이사를 결정하게 된 것인지는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불편해질 게 가장 걱정인 것 같았죠. 역시나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았습니다. 애초에 김 씨를 생각해주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짐을 정리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며느리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들도 이사 후에 얼마 동안은 종종 전화를 걸더니 김 씨가 받지 않자 이제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년 정도가 흘렀을 때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투자했던 게 잘 안 되었는지 아파트 판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이제는 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돈 타령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메시지 보셨어요? 그래, 봤어. 그런데 그 돈은 내가 죽기 전까지 다 쓰고 죽을 돈이라 너한테 줄 여윳돈이 없다. 네. 그동안 못 해본 여행도 다니고 가구도 바꾸고 또 아프면 병원도 가고 해야 되니까 너 도와줄 수 없다고.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시골로 가셨으면 차익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 혼자 노후 보내기 딱 좋지. 그동안 아끼며 살았더니 그래도 말년의 돈 때문에 비참하지는 않겠다 싶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이 상황에서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나 마찬가지였죠. 지호 안 봐주시려고 내려가셔놓고는 자식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으세요? 꼭 김 씨가 손주 봐주기 힘들어 도망이라도 간 듯했습니다. 김 씨는 애써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틀어진 관계인 것을 말이죠. 그래. 다 각자 살아가는 거 아니겠니? 대신에 나 더 나이 들고 병들어도 너한테 기대지 않으마.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새집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군가의 부탁에 휘둘리지도 않을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김 씨가 이사간 연유를 알게 된 아들도 사과하듯이 말을 했지만 이미 떠나간 마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고즈넉한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밥 내가 차려 먹고 말지. 이제는 누굴 원망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나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을 뿐이었죠.